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양제가 고구려 침공 전까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수양제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광이고요. 수문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건설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대우나 건설, 수많은 궁궐 건설, 용주 만들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조차도 속일 만큼의 뛰어난 연기입니다. 연기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수양제는 속물이었으나 부모는 그가 그런 인물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죠. 수양제의 단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버지 살해, 음란, 살인, 폭정, 사치, 전쟁 등등 폭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폭군계의 최강자입니다. 폭군으로서의 그의 능력치는 이 육각형을 꽉 채운 거의 만렙에 가까운 능력치입니다. 음란, 사치, 폐륜, 과시, 전쟁, 살인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만땅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북조 시대의 유송의 전패제, 후패제나 남제의 소복원도 진짜 엄청난 폭군들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수양제처럼 전쟁으로 나라를 말아먹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양제는 폭군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수양제의 그 이름은 알 만큼 그 양명은 자자합니다. 수양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를 더 돋보이게끔 양념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의 행적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수양제는 황제가 된 후에 자기 형이자 원래 태자였던 양용을 죽여버립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 후 수양제는 온 마음을 다해 사치와 향락을 즐깁니다. 우선 그는 새롭게 낙양성을 건설하는데 무려 200만 명을 동원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죠. 우리나라 인천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나요? 그 인천시의 인구를 다 때려박아서 낙양성 건설에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낙양성에 살던 백성들을 새 낙양성으로 이주시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이 역대 중국 왕조들이 낙양에 세운 성터거든요. 자, 보시면 이 7번 여기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곳이 후한 그리고 조씨의 위나라 때 낙양성입니다. 그리고 요 둘레에 옅은 노란색 보이시죠? 8번 여기가 부기시대 때의 낙양입니다. 훨씬 크죠, 부기시대 때가. 그리고 여기 9번 녹색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수나라와 당나라 때 낙양입니다. 수양제가 지금 이것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또 낙양 근처에 현인궁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도 하고 낙양 서쪽에 서원이라는 크고 화려한 정원을 건설합니다. 서원의 둘레가 200리였는데 킬로로 따지면 대략 80km가 됩니다. 그 안에 인공 바다를 만들고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을 여러 개 만듭니다. 또 남방에서 좋은 나무와 풀을 실어다 날라서 심고 신기한 짐승들을 정원에 가득 채웁니다. 그 밖에 온갖 누각들을 만드는데 그 풍경이 흡사 신선이 사는 풍경과 같았다고 합니다. 겨울에 서원의 나뭇잎이 떨어지면 값비싼 비단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가지에 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궁전들을 건축하는데 하루도 멈추는 날이 없었으며 수양제가 좋아하는 남방에도 화려한 궁전들과 정원들을 많이 지었으나 그는 금방 실증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수양제는 직접 지도를 펼쳐서 궁전을 짓기 좋은 지역을 지정하여 다시 공사에 돌입합니다. 또 백성 100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라는 운하를 팝니다. 자, 보이시는 이 라인이 통제거거든요. 이 운하를 파는데 다시 수많은 백성들을 갈아 넣은 겁니다. 이 통제거 외에도 하남, 즉 이 황하와 폐하 사이의 땅을 하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강물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수많은 강과 하천들을 다시 연결하여 기존의 운하들을 정비합니다. 각 운하들 양옆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장안에서 강도까지 40여 곳의 별궁을 짓습니다. 자, 여기 강도 보이시죠? 강도는 오늘날 양주시인데 원래는 광릉으로 불렸었거든요. 자, 여기가 오늘날 남경시고요. 강강 건너편에 여기 양주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강도거든요. 수양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양제는 수시로 잔치를 벌이고 술안주도 최고의 음식으로 즐겼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빠질 수 없겠죠. 궁녀 수천 명과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등 신선노름을 제대로 즐깁니다. 또 수양제는 유람용 용주와 잡단 배들 수만 척을 건조하게 했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부렸는지
죽는 백성들이 10명 중에 4, 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40에서 50%가 죽은 거죠. 자, 이 모양이 바로 수양제가 만들었던 용주인데요. 용주. 왜 용주냐면 이렇게 뱃머리를 용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커다란 누각을 이렇게 짓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용 모양으로 만든 배를 말하는데 이것이 완성되자 수양제는 용주를 타고 각 운하를 통과하면서 강도까지 놀러 다닙니다. 수양제가 타는 용주는 4층 선단이었는데 황후가 타는 배도 규모 면에서는 용주보다 조금 작았지만 화려한 장식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경선이라고 해서 9척의 배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배들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궁전 같았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 재벌들이 휴가 때 타고 노는 초호와 요트와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더불어 조종 대신들, 승려들, 도사들, 빈객들이 타는 배를 또 수천 척 만듭니다. 이 모든 배들을 끄는 선부가 자그마치 8만 명이었고 배들이 출발하면 기병들이 운하 양쪽에서 호위하는데 수양제 일행이 지나가는 주현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음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운하 양옆에 이 깃발을 든 군사들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에서 호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행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에는 음식을 실어 나른 수레가 무려 100대였다고 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후궁들까지 실컷 먹고도 다 못 먹어서 남긴 음식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우문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수양제는 그에게 조립식 궁전을 만들게 했는데 이동할 때 해체하고 숙박할 때 다시 조립하는 첨단 궁전이었습니다. 완성된 궁전에는 병사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양제는 음악도 좋아했는데 북주, 북제, 양, 진나라 출신들의 악공들을 대거 모아서 통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성대하게 음악을 연주케 합니다. 이 악공들의 숫자가 무려 3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들에게 주는 봉급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온갖 마술과 예능인들의 묘기를 관람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향락을 즐깁니다. 당시 수양제의 태자는 양소였는데 수양제의 측근 대신인 양소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태자 양소가 병으로 죽었는데 수양제는 곡소리 몇 번 내는 것으로 장례를 퉁치고 곧바로 다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노는 데에 집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양제는 태자의 죽음조차도 자기 놀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죽어가지고 말이야. 귀찮게 시리. 그랬겠죠. 한편 태자와 이름이 똑같은 신하 양소도 병이 들어 눕게 됩니다. 수양제는 자기가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써준 양소를 우대하긴 했으나 속으로는 매우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눈치 빠르고 간사한 양소가 그걸 모를 리 없겠죠. 수양제는 명의를 보내 양소에게 최상의 약품을 하사하지만 양소는 더 살아있다간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았는지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당시 조정에서는 우문술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그는 수양제에게 패태자 양용의 여러 아들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수양제는 형 양용의 아들 8명을 죄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형 양용의 집안은 수양제로 인해서 박살이 난 겁니다. 수양제의 또 다른 특징은 허세가 가득한 것인데요. 그는 자기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동돌궐의 계민가한을 만나기 위해 행차합니다. 계민가한은 수양제의 여동생 의성공주와 결혼한 사람이니까 수양제의 매부가 되는 셈입니다. 수양제의 행차에 놀란 계민가한은 주위 여러 부족 추장들을 데리고 맞이합니다. 수양제는 계민가한에게 비단 2천만 피를 하사하고 유림에서 동쪽으로 자하까지 백성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게 합니다. 아마 만리장성을 연결하는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수양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관들을 본토에서 징소하여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돌고라의 막사까지 오게 합니다. 이 악관들을 수천, 수만 리 북방까지 불러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죠. 수양제가 만든 악관들의 수가 100단위가 아닌 10,000단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악관들의 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이 상당할 겁니다. 수양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오랑캐들이 중원의 음악을 듣기나 해봤겠어? 짐이 은혜를 내려주는 것이야. 뭐 그런 거죠.
보다 못한 고경이 간언을 올리지만 그를 수양제가 아니죠. 고경을 물러나서 주위 신하들에게 국주의 선제가 음악을 좋아하다가 망했다면서 거울로 삼아야 함을 말합니다. 수양제와 계민가한은 계속 연회를 열며 즐겼는데 이때 하약필이 계민가한의 사치스러움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동조하면서 주청을 합니다. 수양제는 신하들의 이런 지적을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고경, 하약필 등 중신들을 대거 죽여버립니다. 고경의 아들들도 유배를 가고 하약필의 아내와 자식들은 노비로 삼아버립니다. 수양제의 이런 잔혹한 처사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수양제가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고구려의 사신이었는데요. 고구려 영양왕이 동돌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신을 미리 보냈었던 겁니다. 계민가한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고구려 사신을 수양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배구가 옆에서 수양제를 살살 꼬드깁니다. 고구려 놈들이 신하 노릇도 안 하고 건방지다면서 고구려 왕을 조연하게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에게 짐이 내년에 탁군에 행차할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 왕이 직접 조연하지 않으면 친히 고구려 땅을 순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수양제의 과시욕을 꿰뚫어보고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토요콩과 서돌골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교류하여 토요콘, 서돌골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수양제는 한무제와 진시황이 될 것을 꿈꾸면서 직접 서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애구로 행차하여 애구로 하여금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시합니다. 자, 이곳 장애까지 행차하는 거죠. 이로 인해 서역의 27개 국의 사신들이 수양제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슝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주현을 지날 때마다 수나라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대접합니다. 수양제는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수나라의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수양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뭐든지 적당한 것을 모르거든요. 낙양에 성대한 연회를 여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만 18,000명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등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였는데 이것을 한 달 동안이나 지속했으며 여기에 소모된 비용이 거만이었다고 합니다. 수양제는 서역인들이 낙양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식 점포들을 싹 정리하고 새로 단장을 해줍니다. 그러자 서역인들은 좋다고 이렇게 낙타를 끌고 탱자탱자 오는 거죠. 이렇게 기분 좋은 서역인이 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역인들이 낙양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무조건 공짜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선 수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서 술값과 밥값을 받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 소리에 서역인들이 모두 놀라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저 같아도 감탄했을 겁니다. 모든 게 공짜인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수양제가 시킨 것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성을 퍼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눈치가 빠른 서역인들은 이런 화려함이 허세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눈에도 굶주리는 백성들이 보였거든요. 나무에 비단옷을 입히는 수나라의 황당한 짓을 본 어떤 서역인이 수나라 상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네 백성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나무에 두른 비단을 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소? 이에 수나라 상인들은 매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가난은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시 수나라가 강성해도 가난한 백성들은 있기 마련인데 수양제는 온갖 사치로 부유함을 과시했으니 서역인들 눈에도 이것이 위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튼 수양제가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국가가 피폐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기록에는 사실 이 모든 게 배구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구 이놈이 자꾸 수양제를 살살 꼬드기면서 뻘짓거리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나저나 이 시기에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여왕이 수양제에게 국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칫 통감에는 그 여왕을 아리사비고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스이코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이코 천황. 이 스이코 천황은 일본 최초의 여성 천황이며 동아시아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녀가 수양제에게 아주 거만한 국서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 사는 천자가 해가 지는 곳에 사는 천자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별일 없는가? 즉 여왕 자신은 해 뜨는 곳에 사는 천자고 수양제는 해가 지는 곳에 사는 천자라는 말인 거죠. 이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가 읽기에도 거만하게 들리는데 당시 수양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국명 자체가 해 뜨는 곳의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왕의 저 국서에 일본인들의 국가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는 외딴 섬나라 아줌마가 대륙의 황제를 대놓고 깔본 사건입니다. 이 국서를 받은 수양제는 열받아서 오랑캐들이 보내는 예의 없는 국서는 받지 말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본 사신들은 수양제의 답서를 받아서 돌아가다가 그 국서를 백제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즉 수양제의 국서 내용이 일본 여왕을 야단치는 것이어서 일본 사신들 입장에서는 이 국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는 여왕에게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국서를 버리고 백제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이제 수양제의 아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자였던 양소가 죽은 후 둘째 아들 양간이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자 백관들도 전부 양간에게 굽실거리거든요. 이렇게 되자 양간은 점점 교만해져서 수많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미녀들을 강탈해 오도록 지시를 했는데 부하들은 백성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미녀를 납치해서 양간에게 갖다 바치고 양간은 그녀들을 간음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밝히는 양간은 결국 여자 문제로 아버지에게 찍히게 됩니다. 과거 북주 선제의 황후가 수문제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녀는 북주를 강탈한 아버지 수문제를 미워했는데 북주가 망하고 나서 낙평공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수양제의 누나로서 이때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낙평공주는 당시 미녀였던 유씨라는 여자를 수양제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여자 좋아하던 수양제가 웬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수양제가 관심을 안 보이자 낙평공주는 유씨를 조카인 양간에게 들여보냅니다. 양간은 유씨를 보고 좋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달이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수양제는 누나 낙평공주가 일전에 언급했던 유씨가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유씨가 미녀라던데 한번 봐야겠구먼. 수양제는 낙평공주에게 유씨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낙평공주는 양간이 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양제는 기분이 급 나빠집니다. 하루는 수양제가 양간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양간과 그 군사들은 짐승들을 많이 잡았는데 수양제와 그 군사들은 잡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에 자존심이 상한 수양제는 양간을 더 미워하게 되고 그의 꼬투리를 잡을 심산으로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양간의 신뢰를 받던 어떤 현령이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나자 수양제는 이것을 빌미로 양간의 집을 수색하도록 지시합니다. 양간에게는 위씨라는 정비가 있었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 양간은 그녀의 언니 원씨 부인과 통정해서 딸 한 명을 낳았었거든요. 근데 관상쟁이가 원씨 부인을 한번 보고 나서는 양간에게 이 여자는 황후가 될 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녀가 황후가 될 상이라면 양간이 황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양간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당시 후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원래 태자였던 양소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아들 중에 1명이 후계자가 되는 게 순리인데 양간은 자기가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무당을 통해 주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보이는 이런 주술 인형 이걸 들고 막 흔들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죠. 아니면 심할 때는 이 바늘을 꽂는다거나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이죠. 이러한 증거물들이 수양제의 수색을 통해 들통이 납니다. 수양제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원씨 부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부 처형시킵니다. 그는 양간도 죽이려고 했었는데 당시 수양제가 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양간하고 나이 어린 아들 양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간을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긋습니다. 자, 이 일의 시작점이 유씨라는 미녀였죠. 수양제는 여자 문제로 아들을 미워하고 죄의 꼬리를 잡아 내친 것이 되는데 여자에 관해서는 아들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과 별개로 수양제의 대외정벌은 성공을 이어갑니다.
대구가 철력 사람들을 꼬드겨서 토요콘을 치게 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렇게 토요콘을 치는 거죠. 이 싸움에서 패배한 토요콘의 가한 모용보규는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수양제는 비어있는 토요콘의 땅에 주현과 진을 설치합니다. 예전에 토요콘이 모용선비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모용수의 할아버지 모용회의 이복형 모용토요콘이 세운 나라가 토요콘입니다. 모용토요콘은 서동생 모용회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서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징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아무튼 수양제는 다시 정벌을 감행합니다. 동돌골의 계민가항과 연합하여 서쪽 이호를 공격하여 정벌에 성공합니다. 자, 동돌골과 연합해서 이곳 이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한나라 때 쌓았던 이호성 동쪽에 새로운 성을 쌓고 수비병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바다 건너 유구국을 정벌하는데 이 유구국은 원래라면 오키나와의 류큐 제국이어야 하는데 수양제가 정벌한 유구국은 대만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나라 군대는 유구국과 싸워 격파하고 그 왕의 목을 베고 백성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옵니다. 승승장구하는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록에는 수나라 호구가 890만이고 땅의 크기가 동서로 9,300리, 남북으로는 14,815리로서 수나라의 융성함이 이때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수서 지리지에는 이 당시 수나라 인구가 4,601만 9,9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도 상당히 많죠. 당시 고구려 인구가 300만 조금 넘게 추정되고 있는데 수나라 인구가 고구려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대외 원정에도 수양제는 계속 각종 궁궐들을 짓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중독이죠. 이런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장형이입니다. 장형은 수양제의 측근으로서 그가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뒤치다꺼리를 한 사람입니다. 장형은 수양제에게 거듭된 노역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달라고 간언을 합니다. 장형이 이런 말을 할 정도이니 당시 수양제의 궁궐 짓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수양제는 장형을 북쪽 변방으로 좌천시킵니다. 나중에는 장형이 뚱뚱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강도에 궁전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것인데 사람을 찍어내려면 뭐든지 꼬투리 잡기 마련인데 장형이 지금 딱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 장형이 궁궐을 짓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절감해버립니다. 이것을 알고 화가 난 수양제는 장형을 내치고 평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는데 죽음을 앞둔 장형은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냐고 외칩니다. 즉 과거 수양제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수문제를 죽인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죠. 그러자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귀를 막고 속히 그를 죽여버립니다. 관리들이 귀를 막은 것은 비밀에 붙여져야 할 수문제 암살 사건을 자신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수양제가 알게 되면 유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양제는 또다시 운하공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경구에서 여항까지입니다. 자, 경구는 이쯤에 있거든요. 남경시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이곳 여항까지 또다시 운하를 판 겁니다. 이것을 강남하라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여기 회계까지 놀러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시간을 많이 주었는데도 고구려 영양왕이 조연하러 오지 않자 수양제는 고구려를 토벌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오라면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수양제 같은 나르시스트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못 참습니다. 결국 그는 산동성, 동래, 이곳이 동래거든요. 이곳 동래에서 배 300척을 건조하게 하는데 백성들은 밤낮으로 물속에서 작업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작업하던 백성들의 허리에 구더기가 생겨서 죽은 사람이 10명 중에 서너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천하의 군사들을 징발하여 탁군에 집합하게 했는데 여기 탁군, 사방 먼 곳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이 탁군은 유비의 고향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 남쪽 부분에서 탁주시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북경이죠. 베이징. 그리고 여기가 탁주시거든요. 그래서 북경 남쪽 부분부터 포함해서 요렇게가 탁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치소, 즉 군의 관청은 이곳 탁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탁군을 오늘날 북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곳 탁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양제는 또 치중수레를 만들게 했는데 그 수가 무려 5만 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병기와 갑옷, 공성도구를 대거 만드는데 그것을 싣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어서 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로로 죽는 사람이 서로 베개를 벨 정도여서 시체 섞는 악취가 도로에 가득했고 온 천하가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하여 노화와 회원 두 진에 모으게 했는데 수레와 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사졸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반이었으며 밥 깔고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쳐서 논밭이 대부분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수양제는 지금 이 두 곳에 전략 물자를 비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들어서 곡식의 가격이 치솟았는데 동북 변경은 더욱 심하여 쌀 한 마리 값이 수백 전으로 치솟았습니다. 동북이면 지금 군사들과 전쟁 물자를 집합시키는 바로 그 지역인데 이렇게 되면 더 민심이 안 좋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수양제의 여러 행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